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준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채팅창은 수학 얘기로 굉장히 뜨겁네요. 필즈상 이야기까지 나왔다면서요? 이주호 기자는 수학 잘했어요. 그래도 이과였잖아요. 저 그나마 수학이 나왔지. 그나마예요. 다른 건 더 안 좋았고 그나마 수학이 좀 나왔던. 저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문과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요? 수학을 좀 배울 걸. 왜 수학이 뭐에 필요하던가요? 그러니까 일단 애들 가르칠 때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수학이 뭐 어떤 그 뭐 금융 쪽의 이야기나 네. 그 산업 쪽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수학을 못하더라도 무슨 말하는지 정도는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왜 선생님은 저를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치지 못하셨는지. 저를 보면은 문과 이과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IT 회사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뽑았던 게 삼성전자 D램 적자늪 탈출. 네. 4분기에 D램 적자늪을 탈출을 했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낸드 플래시는 아직 여전히 적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4분기에 반도체 사업에서 2조 원 넘는 적자를 냈고 연간 반도체 적자 규모가 1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삼성전자 성과급 관련한 얘기를 여기저기서 이제 수근수근 하고 있는데 네. 디스플레이가 엄청 많이 받았다면서요. 그렇다더라고요. 오늘 돌았던 짤은 2,500만 원? 맞아요. 네, 뭐 짤로 2,500만 돌았으니까. 원. 네. 그리고 모바일 쪽도 연봉의 최대한 50% 받았다 그러는데 반도체는 여러분이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0%를 받았다고 합니다. 못 봤습니까? 예, DS가 작년에 50% 받았는데 이번에는 0% 받았다는 거 보니까 반도체 업황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D램은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었고 전분기 대비로도 적자폭이 1조 5천억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야. 어쨌든 4분기에는 메모리 감산 효과가 좀 본격화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좀 멈췄고 그 고객사의 재고도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고 AI 반도체 관련한 D램 AI 반도체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비싼 반도체가 팔린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되게 되면은 D램의 탑재 양이 늘어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수요가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LSI는 시스템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수요가 증가를 했다. 뭐 매출과 손익이 모두 개선됐다 그러는데 S24의 갤럭시 S24에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울트라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요. 네, 플래그십에는 퀄컴이 들어가는데 그 일반하고 S 플러스에는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평가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벤치마크라든지 그 해외에 나와 있는 평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엑시노스 2400이 뭐 평가가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HBM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올해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HBM 서버와 SSD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1분기에 메모리 사업은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빅코러스, 그러니까 뭐 메모리의 양 자체는 좀 성장률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지금 고객의 그 재고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공급량을 확 늘려버리면 또 가격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재고 확충하는 수요보다는 진성 수요를 위주로 공급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메모리 관련한 내용들의 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4분기에 어땠었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 내용만 보면 되게 건조해요. 여기서 그 뭐 24년도 아래쪽을 보면은 뭐 TSV 캐파 확대를 통한 HBM 사업 확대, 뭐 생성형 AI 성능 및 용량 요구 대응을 위한 HBM3 및 적기 양산을 통한 리더십 강화,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HBM의 그 정확한 공급처가 없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게 다양한 고객들의 어떤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중에 이제 로직 칩을 추가해서 성능을 고객별로 최적화한 커스텀 HBM 제품도 함께 개발 중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고객사들과 세부 스펙을 협의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그 전체 AI 반도체 시장의 그 엔비디아가 거의 한 90% 이상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요를 충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가 달라는 거 빨리빨리 갖다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아까 로직 칩을 추가하겠다라는 거는 HBM PIM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그 AI 반도체에서 HBM PIM을 한 곳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과 함께 개발 중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 올해 중에 이쪽에서 뭐 새로운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 관련해서는 SRAM 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SRAM 같은 경우는 네. 그 MPU, 그러니까 ALU 연산기하고 같이 만들어집니다. 네. 칩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SRAM은. 네. 그래서 이쪽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건 SRAM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쪽에서 같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파운드리 수요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뭐 확실히 디램 쪽은 돌아섰다. 낸드는 상반기 중에 돌아설 것이다. 네. 근데 올해 디램 수요가 어느 쪽에서 확 나올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HBM 쪽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다양한 고객들과 논의 중이다라고 해서 조금은 그 뭐 요새 하이닉스에 비해서 너무 안 가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는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우리가 앞으로 실적을 좀 전망함에 있어서 그 중간중간 나오는 뉴스들을 좀 잘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고객과 HBM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예. 안 나오면 안 나오더라도 뭐 디램 수요 자체가 네네. 늘어나고 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업황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뭐 작년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작년하고 비교할 게 아닌데, 여기서 업사이드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약간 뉴스 플로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좀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인공지능에 들어갈 만한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진짜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했던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지난 밤 사이에는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시장을 엔비디아를 꺾고 좀 뚫고 싶어하는 AMD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각각의 실적을 좀 하나씩 짚어드리면, 일단 좋은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에 눈높이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해서 시장 반응이 좀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꼼꼼하게 뜯어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제 인공지능으로 돈 벌고 있는 기업과 돈 벌지 않은 기업이 좀 나뉘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고요. 예. 그리고 알파벳의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이 큰 기업이 13%가 늘었습니다. 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늘었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광고 수익이 예상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광고 수익이 655억 달러였는데 시장 예상치가 658억 달러였으니까 광고 수익, 본업이잖아요. 본업에서 좀 매출이 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증가율은 무려 18%가 늘었습니다. 와, 이렇게 큰 기업이 1년 전에 비해서 13%, 18% 는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LLM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증가율 보면요, 구글 클라우드가 25% 성장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30% 성장했습니다. 이러면 사실 나쁘다고 볼 만한 건 없는데, 시장 반응을 보면 알파벳은 5% 넘게 빠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뭐 0.7%? 뭐 약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알파벳의 경우에는 지금 인공지능으로 본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본업인 광고가 빠진 거잖아요. 그 때문에 시장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코파일럿과 같은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또 이제 클라우드에서 30%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은 이건 인공지능을 잘 하고 있네라고 해서 시장 반응이 아주 부정적이진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AMD의 경우에는 시간외 거래에서 한 6% 넘게 빠지고 있는데, AMD는 이번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나빴던 건 아닌데 1분기 매출 전망치를 54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57억 달러였거든요. 3억 달러나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AMD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로
뚜렷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으로 실제 실적을 그러니까 실제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좀 빠지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업황 문제 이런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AI가 가시화되어 있는지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시장 반응은 좀 달리 엇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많이 올랐다는 것도 크겠죠. 인정은 해야죠. 예, 그건 인정은 하는데 그걸 좀 증명할 수 있었던 기업과 증명이 좀 안 됐던 기업이 예. 엇갈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뉴스는 일본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EU하고 미국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일본이 합병 승인한 것의 의미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래요? 네, 원래 EU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쿠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미국에 먼저 하고 나면 그냥 일본은 미국 눈치 보면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 경쟁 당국이 이걸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서 제가 그쪽에서 좀 2021년에 설명 자료를 제출을 하고서 2021년 8월에 신고서 초안을 냈었는데 이런저런 시정 조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보면은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네. 거기 딸려 있는 진에어, 에어 부산, 에어 서울까지 결합을 할 경우에 한일 노선의 시장 점유율을 증가한다. 네. 그럼 경쟁 제한에 우려가 있다라면서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 여객 노선 12개 중에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을 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의 4개 노선과 부산의 3개 노선의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에게 네. 요 노선 구간을 좀 양도를 하겠다. 좀 조정을 한 거죠. 그럼 누가 가져가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좀 네.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뭘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화물 노선 같은 경우도 좀 지적이 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 경쟁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 별다른 그 시정 조치를 요구하진 않았는데 요게 왜 어떤 게 있냐면 그 일본이 승인을 해도 네. EU나 미국에서 승인을 안 하면 화물 사업부를 매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네. 근데 그거를 먼저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또 이제 다까지 돼가지고 합병 승인이 다 나면 그때 가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그때 이후에 좀 진행될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그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을 합칠 때 일본에서 뭐 WTO 제소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약간 그 정무적 판단이 개입이 된 걸로들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네. 이 운송 수요가 겹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꼭 일본 노선과 상관없이 네. 그냥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없이 좀 잘 좀 진행이 된 것이 이게 그 일본과 한국의 관계 설정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그러니까 둘의 국가 관계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둘이 합치지 않으면 구조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좀 합병을 왜 하는지를 떠나서 네.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안 하게 되면은 그렇죠.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일본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것은 좀 다행인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유럽 연합과 미국은 좀 기다려 봐야 되고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꽤 강력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화물 노선 어디에 팔아라, 무슨 노선은 또 그 어디에 줘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 퓨처엠이 작년에 배터리 소재 부문에서 영업 손실을 결국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매출은 급증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매출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리튬 가격을 비롯한 이제 메탈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손실까지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간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뭐 양극재와 음극재를 아우르는 에너지 소재 부문의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아래 보시면 초록색인데요. 117억 원 손실을 기록을 한 겁니다. 전년에 이제 보시면은 1,159억 원 흑자였으니까 좀 크게 손실로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위쪽을 다시 한번 가주시면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한번 보세요.
70% 넘게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 손실까지 갔다는 것은 결국 리튬을 비롯한 메탈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익성이 좀 적자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리튬 등 원료 금속 가격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몇 개월 전부터 재고를 많이 쌓아놨단 말이죠. 근데 비싸게 원재료를 쌓아놓은 다음에 이걸 이제 재료를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데 그때 가격이 내려가 있으니까 싸게 제품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작년 리튬 가격이 60% 이상 떨어지고 또 그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배터리 소재 가격들이 대부분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놨던 보유하고 있는 재고 광물의 평가 가치도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고 평가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놓은 것도 영업 손실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769억 원의 재고 평가 충당금을 쌓았는데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만약에 이 769억 원의 재고 평가 충당금을 빼면 652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는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 생산 향상과 함께 판매량 증대도 본격화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사실 매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게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에 대해서 북미 판매가 개시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매출이 크게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수익성도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긴 한데요.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차 수요 성장률이 다시 회복되는지 여부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메탈 공급 과잉이 좀 바닥을 찍고 돌아서야 이게 또 가격이 좀 인상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아직 우리가 언제 개선될 것인지 언제 회복될 것인지 시점을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수익성이 좋아지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처럼 굉장한 수익성을 보게 되는 시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을 묶은 포스코 홀딩스의 한번 보실까요? 실적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참 이따가 LG화학 얘기도 조금 해드릴 건데 철강이랑 화학업체가 지금 원투펀치를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업은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이제 경쟁의 심화라든지 그래가지고 철강이랑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좀 구체적인 실적들이 좀 약해진 상황이어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27.2% 감소한 3조 5,31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한 9% 정도 줄었는데요. 철강 부분은 이제 그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원으로 한 21%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인프라 부분도 영업이익이 한 0.7% 정도 감소를 했는데 한번 포스코의 사업군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포스코가 이야기하는 친환경 인프라 이런 거는 그 2차 전지 이런 게 아닙니다. 친환경 인프라는 그 포스코 인터가 하고 있는 LNG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멕시코에다가 그 친환경 전기차 모터 만드는 거, 요거를 친환경 인프라라고 부르고 미래 친환경 소재, 친환경 미래 소재 관련한 부분들은 이게 그 작년에 배터리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그 배터리 산업이 그때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것이 부담이었던 거고 지금 그 흐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화면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리튬 생산 능력 가속화라고 했을 때 그 처음에 그 국내 첫 리튬 상업 생산 공장 완성, 그러니까 이제 완성한 겁니다. 완성. 그러니까 요게 반영이 되려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 후반 이후에는 돼야 될 거예요. 오른쪽 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 미래 소재 쪽을 좀 보여주시면 보시면 그런데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합작 사업 같은 경우에 23년 9월에 착공해서 25년 2분기입니다. 그리고 CNGR하고 니켈 정제 전구체 합작법인 만드는 거는 올해 1월에 법인 설립을 하고 25년 4분기에 준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실적은 아직 포스코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오늘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난해 연말에 준공을 했고 1년의 램프업 기간을 거쳐서 1, 2공장을 합쳐서 올해 말 가동률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잡힌다는 겁니다, 실적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매는 거의 다 끝났고
장기 계약으로 맺어서 하는 네. 거니까 다 끝났고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나올 수 있다. 네, 네. 그게 여기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 재고 손익이나 이런 네. 문제가 있는 건 아닌 네. 거죠. 그래서 그 포스코에서는 얘기가 이제 리튬 가격이 최저점에 근접했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스코가 이번에 기말 배당 2,500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주당 배당금이 10,000원이에요. 그럼 시가 배당률이 한 2.3% 되는데 포스코가 한 주가 한 2, 30만 원만 할더라도 네. 그 배당 쏠쏠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배당이 조금 아쉬운 경향은 있지만 배당 일자는 바꿨습니다. 2월 29일로 바꿔서 지금 사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 일단 주주명부 폐쇄하고 나 얼마 배당 받을지도 모르는데 예. 주주명부 폐쇄 작년 연말에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총에서 3월에 의결해서 그때 배당 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 배당 얼마 준다고 얘기하기 전에 팔아서 배당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 주주 환원 때문에 주가 많이 오른 기업의 이야기는 이주호 기자가 전해줄 겁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한 뉴스가 한 가지가 들려왔었죠. 형님을 제친 아우 기아가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6위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그 역대 최대 실적에다가 그 주주 환원 정책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기아가 형님인 현대차를 제치고 순위권 올라간 거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에는 이제 순위 5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 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거 넣으면 이제 6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삼성바이오, 기아 현대가 됐습니다. 기아 현대.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시가총액 보이시죠? 기아가 41조 3천억 700억, 그 다음에 현대차가 41조 1,600억 이렇게 돼서 기아가 오늘부로 이제 현대차를 뛰어넘고 시가총액 6위 기업이 되게 됐습니다. 자, 기아는 사실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총 8위였었는데 이제 뭐 거침없이 오르고 있죠.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엄청난 수익성을 꼽고 싶어요. 그래서 두 자릿수 중반대의 중초반대의 수익성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 현대차도 뭐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9%대의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주주 환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결산 배당금으로 각각 8,400원하고 5,400원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배당률로 놓고 보면은 기아가 5.4%, 현대가 4.3%로 기아가 더 높거든요. 예. 그리고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었던 이제는 올해부터는 깜깜이 배당이 아니죠. 이제 배당금을 확인하고 나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 정책 선진화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만큼 투자자들로서는 이제 한 주당 누가 더 많은 배당을 주는지를 고려하고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 덕분에 기아의 이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정책과 관련해서도 두 기업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아는 실적 발표 직후부터 3월 중순까지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3월이니까 지금이 3분기. 3월. 매입은 그렇고 소각은 3분기까지. 소각은 3분기까지. 예.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그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 4% 수준의 자사주를 매년 1%씩 3년간 소각한다. 예. 그러면 올해 소각하게 되는 규모는 한 4천억 원 가량 정도 될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정확하게 우리가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기아의 자사주 소각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규모가 크다고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기아의 주가 상승을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주주환원 정책 내용을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현대차나 기아차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살 때 그러니까 구매하는 거 말고 네. 뭐 큰 돈을 가진 분이 자동차 기업 주식을 사는데 이게 현대차는 좋고 기아는 안 좋고 기아는 좋고 보지는 현대차는 안 좋고 이래서 사실은 않잖아요. 네. 뭐 차면 그냥 차 좋으면 같이 가는 거고 차 네.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주주환원이 기아가 더 좋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기관 투자자라 그러면은 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거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뭐 현대차랑 기아차랑 뭐 디커플링 돼서 갈 리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주주환원이라는 거가 이제 쫙 이렇게 깔려주면은 기관들은 뭐 배당 먹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갈 거고. 네. 그럼 거기서 주가 변동성이 좀 생긴다 그래도 장기로 투자하는 회사들이 밑에 깔아주면 네. 내려가는 것도 이제 밑으로 들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주주환원을 했을 때 시장이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게 네.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도 거 봐라. 된다. 뭐 주주환원 해봐야 소용 없던데 라고는 얘기하면은 네. 너무 서로 시니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좀 밸류업 관련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시장이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것도 참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LG화학 관련한 뉴스인데요. 여기도 양펀치를 맞았습니다. 석유화학도 안 좋은데 2차전지 소재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원으로 15%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수요 둔화로 석유화학 산업의 시황이 악화가 됐고 전기차 수요에 대한 시장 우려와 메탈 가격 급락이 매출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그 CFO가 얘기한 것 중에 그 변동성이 극심했던 한 해였다. 네. 뭐 이런 얘기 할 만도 한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배터리 자체도 그렇고 양극재도 좀 그런데 여기에 그 워낙 석유화학 쪽이 안 네. 좋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올해 목표는 어쨌든 5% 증가를 시키겠다고 했고 석유화학은 지역을 좀 다각화를 시킬 예정이고 첨단 소재 부문은 고객 프로젝트를 좀 다변화를 통해서 양극재 출하 물량을 늘리겠다. 아무래도 LG화학은 LG엔솔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 보니까 네. 고객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LG화학의 매출 구성입니다. 네. 매출 구성인데 여기서 이게 큰 숫자에 좀 감춰져 있어서 그런데 이 그 생명과학 이런 것도 규모가 좀 돼요. 어느 정도죠 지금?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7,010억 100억 740억 이거는 네. 그 연간 매출 기준이면 조 단위니까 첨단 소재 생명과학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1조 2천억. 그 전에 전년도에 9천억 원에서 네. 올해 1조 2천억으로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오 기업 중에 네. 매출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이게 뭐 21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줄었으니까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뭔가 포트폴리오 석유화학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다른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별로 관심은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받아서 우리나라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3프로 뉴스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